러시아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그 동맹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대를 상대로는 그 러시아 병사들이 상당히 잘 싸워서 그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는데, 이 독일을 상대로 해서는 항상 전력에서 밀리고 연전연패를 거듭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대화의 진행 정도가 아무래도 독일보다는 떨어졌기 때문에 전쟁을 장기전으로, 그리고 소모적 물량전으로 그 총력전을 펼치면서 힘이 딸렸기 때문입니다. 뒷힘이 딸렸기 때문에 바로 그 러시아군이 독일군에게 계속 밀리고 패배를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도 처음에는 상당히 뭐랄까요, 밝은 분위기에서 낙관적인 분위기로 전쟁에 참여했지만 곧바로 연패를 거듭하면서 그 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 정부의 최고 수반인 황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그 러시아의 황제는 바로 니콜라이 2세였죠. 한반도에 그 대한제국이 있을 때 이 고종 황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고종 황제가 그 도움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저 러시아의 그 황제 니콜라이 2세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명 사태라든지 군인들의 반란은 그 프랑스에서 먼저 일어났었는데, 이 프랑스의 어떤 그런 항명 사태와 그 반란의 기운이 프랑스 지도부와 장군들의 노력으로 진압이 되고 아니면 누그러진 반면에 1917년에 일어났던 그 러시아군의 항명 사태와 반란, 그리고 그 봉기는 바로 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1917년 그 2월에 러시아의 수도에서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집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내핍 생활에 찌들리고 전쟁의 그 인명 피해에 그 충격을 받은 시민들이 꾹꾹 참다가 그 분노가 폭발했던 것인데, 이 그 시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투입된 병사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총을 들고 시위대에 같이 동참한다든지 아니면 시위 진압 명령을 내리는 그 장교들을 총으로 사살하면서 이 군대가 완전히 그 체제의 등을 돌리고 그 러시아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가 결국 퇴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황제 전제정은 무너지게 되고 그 뒤에 바로 러시아의 그 혁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917년 2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볼셰비키 정부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레닌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닌의 가장 수제자라고 할까요? 가장 믿음직한 부하가 스탈린이었는데요. 1918년에 러시아에서 그 내전이 벌어지죠. 러시아 그 혁명 정부를 지키려는 세력과 러시아 혁명 정부를 뒤집으려는 세력이 격돌하게 되죠. 이 내전도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저 러시아 남부의 그 짜리찐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짜리찐이라는 도시는 그 볼가강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짜리찐이라는 도시의 어떤 그 소유권을 놓고 혁명군과 반혁명군이 격돌하게 되는데, 요 그 전략의 요충지였던 짜리찐이 그 반혁명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그 위기에 처했어요. 이때 만약에 그 짜리찐을 뺏기게 되면은 모스크바에 그 근거지를 둔 러시아의 그 혁명 정권이 볼셰비키 정부가 곧바로 이제 무너질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때 레닌이 특명을 부여하고 파견했던 인물, 즉 짜리찐에 가서 이 위기를 구하라고 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된 인물이 바로 스탈린이었습니다. 스탈린이 이때 혁명 정권위원이라고 하는 그 명칭의 권한을 주고 이 짜리찐에 투입되어서 혁명 군대의 힘을 북돋고 반혁명 세력을 물리치게 됐죠. 이 짜리찐을 스탈린이 방어해낸 다음에 이 공적을 발판 삼아서 가장 뛰어난
그 혁명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924년에 권력을 확보한 다음에 짜리찐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스탈린그라드로 바꿉니다. 스탈린그라드는 바로 스탈린의 도시라는 뜻이죠.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이 스탈린그라드라는 이름이 상당히 낯익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을 이루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던 도시가 바로 이 스탈린그라드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러시아 내전에서 스탈린이 활약을 했던 짜리찐이라는 도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장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을 한번 결산짓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유럽의 지도가 바뀝니다. 유럽의 지도가 바뀌고 그 정치 그 지형이 바뀌게 되는데요. 영국과 프랑스의 체제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제 민주주의 국가였던 영국과 프랑스는 위기에 처했지만 전쟁의 중압을 이겨내고 체제를 고스란히 그 지켜냅니다. 반면에 패전을 겪었던 독일에서는 제국이 무너지고 전제정이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체제, 독일인으로서는 상당히 낯선 체제였던 그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죠. 오스트리아도 제국이 해체됩니다. 원래 그 오늘날 오스트리아는 스위스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국가인데 그 당시에는 그 중앙 유럽의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그 소수민족들,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 제국 밑에 있던 슬라브인이라든지 체코인이라든지 슬로바키아인들 이런 그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해 나가면서 그 새로운 국가가 됐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날의 오스트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유럽의 대제국이 해체되면서 그 아주 위상이 쪼그라들었고요. 비록 그 승리를 거두지 못한 국가였지만 연합국의 일원이었다가 그 결국 혁명으로 이탈했던 러시아에서는 그 1917년에 그 전쟁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설명드린 대로 러시아 혁명으로 그 체제가 바뀌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 황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튀르크 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정이 무너지고 아랍 민족주의가 발흥하면서 여러 그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 터키 본토에서는 그 공화국 체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래서 결산을 해보면 영국, 프랑스는 체제를 유지했지만 나머지 국가들, 이 전제정 국가들은 하나같이 다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체제로 바뀌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유럽의 지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이 민주주의 체제가 전쟁을 수행하는 그 면에서 효율성을 더 발휘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그 집중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전제정이 장기적이고 총력전으로 치러지는 전쟁에서는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그 붕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정치 지형 내지는 그 지리적인 지도의 변화와 더불어서 유럽인들의 그 사고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 강의의 첫 부분에 설명드렸듯이 20세기의 그 시작은 낙관주의와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출발을 했죠. 인간의 이성, 합리성,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발판 삼아서 그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인류에게 어떤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과학기술이 오히려 인간의 그 재산을 파괴하고 인간의 목숨을 대량으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 명 단위로 앗아가는 그 상황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싸움터에서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각종 무기들, 기관총, 대포, 그리고 뭐 독가스 이런 것들이 다 과학기술의 산물이었다는 얘기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전쟁을 겪는 과정 속에서 유럽인들은 이 생각을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구나. 이성이란 것의 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그 사고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그 전까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는 확실성, 그리고 확정성, 절대성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런 절대성과 그다음 확실성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이 바로 상대성 그리고 불확실성, 불확정성입니다. 그래서 1915년에 전쟁의 와중이죠. 전쟁의 한복판에 있던 그 시기에 스위스에서 활동했던 한 과학자가 제시한 물리학 혁명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그리고 1927년에 그 북유럽의 물리학자들, 특히 그 하이젠베르크가 제시했던 원칙이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 시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확정성이 아니라 불확정성의 원리가 지배한다. 이런 식의 그 사고방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그 식으로 그 상대성과 불확정성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이 받아들여지게 된, 그러니까 과학자의 세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에게도 받아들여지게 된 그 시대적인 분위기는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타났던 인식과 그 사고방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기념하는 저 우표가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은 획기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의 한 축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한, 그리고 그 위기에 처한 독일에서 등장하게 된 인물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일 국민들은 전쟁에 지고 난 다음에 독일 군대가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독일 국내에 있는 어떤 불순 세력, 배후 세력, 반체제 세력의 어떤 그 음모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그 체제의 불순한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정치가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 시대 분위기에서 독일인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게 되는 인물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던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병사, 그리고 일반 그 병사와 달리 끝까지 투쟁의 전선에 서려고 했던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치계에 뛰어들어서 그 파시즘이라고 하는 어떤 사상의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내세우는 정당의 지도자가 되죠. 그것이 바로 나치당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전후에 나타났던 파시즘을 모방하고 거기에 인종주의를 뒤섞어서 이념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나치즘이었고, 그 나치당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복수와 저항을 꿈꾸는 독일 국민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세력을 키워나가죠. 이런 식으로 광장에서 대중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대중들의 어떤 그런 복수심을 자극해서 이 정치적 권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독일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일정 정도 얻은 상태에서 1929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공황이 독일을 또한 강타하게 되고 독일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죠. 경제 붕괴 속에서 독일 국민들이 또 한 번 그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독일 국민들의 상당수에게 희망으로 보였던 인물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저 그 포스터는요, 1932년, 1933년에 있었던 독일 총선거에서 나치당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선전 포스터인데요. 선전 문구가 운제레 레츠테 호프눔 히틀러,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의 마지막 희망 히틀러, 이런 뜻입니다. 자, 저 포스터에 나오는 독일 일반 국민들의 표정에는 역력히 고통과 분노가 찌들어 있죠. 아주 쾌한 모습으로 위기를 타개해줄 뛰어난 지도자를 염원하게 됩니다. 그런 그 지도자가 바로 히틀러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포스터가 힘을 발휘해서 1933년에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은 바로 독일의 집권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겪은 패배를 반드시 복수하고 각종 불합리한 상황을 제거하고 독일을 유럽 최고의 패권 국가로 세우겠다는 생각 속에서 활동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히틀러였고요.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물론 절대 다수의 지지라고 할 수 없지만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에 충분한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은 또 한 차례의 전쟁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히틀러에 대한 독일 국민의 지지가 얼마만큼 컸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저 사진은 분명히 그 선전용으로 찍은 사진이겠지만 독일 국민들의 열광이 반드시 그 조작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평화를 누리던 유럽에서 주요 국가들의 패권 다툼 끝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은 그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수준의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끔찍한 비극이었죠.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의 진정한 비극은 인류가 그런 끔찍한 피해를 겪어서도 오히려 훨씬 더 끔찍한 전쟁, 즉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0세기의 분수령을 이루는 대사건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을 살펴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제2차 세계대전의 이면의 모습을 한번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국민들의 전쟁은 국왕들의 전쟁보다 더 끔찍할 것이다. 윈스턴 처칠이 1901년 영국 의회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자, 20세기는 대중의 시대였습니다. 소수 지배자가 군림하는 시대가 가고 다수 대중의 시대가 온 것은 틀림없이 진보이지만 만사에는 그 명암이 교차하기 마련이죠. 국왕이 전쟁을 벌일 때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쉬웠고 끝내기도 쉬웠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특히 애국심에 가득 찬 대중이 전쟁에 참여하는 현대 전쟁은 엄청난 강도로 벌어지기 마련이고 그만큼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 현대 사회, 현대 전쟁의 특성을 알아야 인류가 조금이라도 더 평화로운 미래에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일고시 류한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